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거의 한 달 만인가요 지금? 이거 시즌4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월 1일 이후로.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정말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 방송은 쉬었지만 저희는 또 열심히 살고 있었죠. 아 그렇죠. 네. 뭐 열심히 해서 코로나 때문에 공차 쓰면서 행사 취소되고 뭐 거의 사선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사선이 또 되셨어요. 야 정말 진짜. 요거 준비한 거보다 요거. 지금 떠올랐어. 지금 사선으로 뭐 하나 쳐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범 오빠랑 그때 통화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돈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의원님은 또 21대 총선에서 4선 국회의원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뭐 당연히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 보니까는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의석도 많이 늘고 선수도 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실감 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새로 탁 되면 뭔가 이게 단절됐다가 시작하는데 쭉 이어진 경우는 실감은 잘 안 나. 그냥 뭐 당연히 될 게 됐다. 아니 꼭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찔러야 되겠어요? 개표 사람이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이게 그 공공행 짧은 기간이 별로 영향을 안 줬군요. 개표 방송에서 그 단어 선택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유력, 뭐 확실, 당선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그렇게 바꿔가는지 그래서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우상호 의원님 딱 그 경합을 벌이는데 뭐 긴장이 전혀 안 됐고 사실 우상호 의원님 경합은 아니었죠. 네, 그렇죠? 거의 처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차 범위를 넓게 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사전 투표 때문에 그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구 출구조사 대상이 아니니까 그 요번에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다, 출구조사 틀렸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해가려고 방송사들이 가령 10% 정도 벌어져도 경합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못 맞췄어요. 근데 전체 의석은. 아니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쪽 후보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본 거죠. 보수적으로 봤는데. 사실은 투표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보수적으로 볼 이유가 없었던 선거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출구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저는 출구조사에서도 한 10% 차이 났는데도 경합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15% 20%로 출구조사 나온 데가 많으니까. 근데 뭐 저는 어차피 되게 선거를 많이 치러보면 이게 경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거판이 아니었다는 건 아니까 별로 긴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출구조사 이런 것도 다 방송국에서 거의 뭐 매번 못 맞히긴 했지만 이번에도 못 맞췄다. 본래 또 이 예측이 틀렸던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일기예보랑 뭐 출구조사랑 거의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우상호 의원님도 예측이 완전히 틀리셨어요. 왜? 그때 130석 맞아. 정도. 겸손하게 얘기한 거지. 솔직히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나서도 지역구로만 이렇게 160석 이상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 여론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봉하고 쭉 끌고 간 사람들만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거였어요. 그 영남에서 좀 빠지고 수도권에서 조금 들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역구 석수는 우리는 그 호남을 빼면은 4년 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110석. 거기에 저는 호남은 전석을 석권할 거라고 봤으니까 그 얘기는 내가 여러 군데서 했어요. 플러스 28석. 그러면 지역구만 138석.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단독으로 한 154석 정도 많아도 157석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너무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의석수가 오히려 더 엄청 늘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예측이 틀렸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소위 이제 스윙 보터라고도 하고 중간층이라고도 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골수 지지층이 어느 쪽에도 매여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가 7대3 비율로 우리 당으로 왔어요. 이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선거에서 이런 경우는 아주 격렬한 심판 선거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몰려왔던 분들. 네. 그다음에 역으로 또 그 다음 선거 때 우리가 80 몇 세 얻을 때 네.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초기에 뉴타운 바람 불 때. 쫙 그 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힘 실어주려고 갔던 선거. 이런 선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이제 중간 평가를 받는 네. 그런 선거인데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거는 역대 최고의 성적이거든요. 어느 당을 받는. 그래서 이야 그래서 정말 대단한.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아니 사실 이게 당연히 당연히 사전 했죠. 투표였습니다. 그 인증샷 올렸잖아. 나는 또 이게 관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립니다. 저는 뭐 인증샷. 도장 찍지 말라 그래가지고 선거인 대기선 여기 그 사진 찍어 올렸어요. 도장도 찍으면 안 되고 손 모양도 하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차렷하고 찍었어요. 저 딱 차렷하고 안 어기려고 마스크 딱 하고 이게 진짜 와. 그리고 또 색깔도 또 요새는 맞아요. 상징성 있는 색깔을 입고 가면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가인 씨가 그때 뭐 파란색인가요? 네, 파란색. 입었다가 욕 먹어가지고 맨날 하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파란색, 노란색, 핑크색 다 들어가 있는 옷 모든 색깔 다 들어가 있는 옷 입고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슈퍼 여당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 책임과 무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좋은 일의 아이콘인데 우리 김대범님 이번에 진짜 좋은 일 나왔다고 네네네.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진짜 좋은 일이. 뭐? 일단은 뭐 그 얘기도 하지 말려면 아까 왜요? 게임 그 아이템이 2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현금. 현금으로 200만 원에 하지 팔 수 있는. 말래매 어제. 하지 말라고. 아예 호날두 나왔다고 하면 되잖아요. 호날두 나왔다고. 호날두가 이제 국민적 미움을 받고 있어서 바로 팔고요. 메시로 바꿔서 샀는데 메시는 얼만데요, 그러면? 메시가 더 비싼데 좀 보태서 샀어요. 그럼 오히려 오빠한테 마이너스네 결국에. 어쨌든 현금가 200만 원짜리가 떠서 그 기쁜 일이었고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네. 제 동생들 네. 장경태, 네. 전용기 뭐 이런 애들 애들 아니에요 이제. 의원님들. 이 의원님들이 다 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국회의원 투성이 됐네요. 다 동생들 내가 용기 같은 경우에도 한양대 행사 때 만나가지고 나랑 술 먹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그 건전한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인데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카톡을 했더니 바빠서 그런지 준호 형님은 바로 답장이 왔어. 칼답장. 바로 답장이 왔는데 뭐 이 경태 같은 친구는 이틀 뒤에 답장이 그래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빨리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사흘 나흘 만에 답장 보내는 분도 많아요. 원래 그 또 당선 되신 날에 안 그래도 전화가 와서 지금 뭐 축하 자리 오실래요 해서 우리가 가봤자 그날 아마 한 4,500명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없었나요? 갈 걸 그랬나?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악예정 만날 때 제대로 축하해드리자 이렇게 잘했어.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당선이 은근히 돼서. 자기 이제 국회의원 인맥을 자랑하는. 부럽다. 아니, 나보다 더 많잖아. 출시도 김남국 변호사 있잖아요. 남국이 나랑도 친해. 김남국 변호사님 잘 하시길 바라고. 네, 뭐 본격적으로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여러분 꼭 먼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팟빵뿐만 아니라 유튜브 우상호 TV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팟빵과 악예정 동시에 팟빵 악예정 동시에 다 좀 밀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부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0석의 총선 압승, 130석 내외를 예견했던 우리 우상호 의원님의 전망이 틀리고. 130 플러스 알파. 알파가 컸어. 너무 많잖아요. 알파가 너무 큰 거지. 틀렸다고 또 찝어 이거를. 아까 처음에 찝었잖아. 악의정 깬다. 왜 자꾸 찝어. 근데 사실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180석. 근데 이런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쵸? 없어요. 처음. 역사상 처음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근데 이게 보면 네.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데 그 미래통합당이 네. 그 이제 요즘 그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뭐 김대호, 민경욱, 뭐 저 차명진 발언 때문이다. 그 영향을 주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탄핵 이후에 반성하고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그런 민심의 심판을 또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를 지금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 치고 지방 선거 치고. 근데 이번에 또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 또 졌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연이어 참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 이번에는 저 문재인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 있고 맞아요.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내려지는 거라 우리가 유리한 조건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국민들은 혁신하고 변하지 않는 정치 세력, 특히 탄핵, 이 5.18 망언이나 이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 네. 이런 세월호 망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세력이구나 라고 하는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당간에 조금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이 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냐, 상대방 실수를 기다려서 공격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똑같은 포맷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변화를, 그러니까 총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못 읽으면 맨날 PDA로 가고 뭘 해도 소용없어요. 야, 참 신기한 게 모 사이트 들어가면은 댓글이 굉장히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게 제일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네이버요. 그게 모 사이트라고 내가 왜 했지? 공중파 마인드야 갑자기. N사이트. 거기만 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뭐 거의 백석도 안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코로나도 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며칠 전에 미국인 제 친구, 물론 이제 그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미국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데 한국 지금 대처 너무 잘하고 있다고 부럽다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미국은 깜깜하대. 마트 빼고 다 문 닫게 한대요. 그래서 한국 가서 놀래더라고. 지금 여기 카페가 한다고? 내가 지금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이거 놀래더라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이게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 보수 언론도 그렇고 그 보수 정당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정부에서 잘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협조를 한 거고 의료진들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정부에서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아니 근데 그런 게 안 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내가 야당의 지도자면 코로나 생겼을 때 뭐라고 했을까? 나는 무조건 협조해. 무조건 협조하면 코로나는 쟁점이 안 돼. 잘하고 있다. 그쵸, 이건. 그쵸.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도와줘서 코로나를 쟁점으로 안 만들었어야지. 근데 계속 뭘 잘하냐. 마스크 써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민족주의적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왜 쟤네들만 잘 못하고 있다고 그래? 트럼프 유럽 정상들이 다 전화해서 그게 그 미래통합당 망하게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배울 게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건데 그러면 이런 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쟁점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내가 잘한 건 잘한다고 해줄게. 근데 그건 선거와 무관한 거니까 딱 협조 다 해. 추경 다 해줄게. 그럼 재난지원금도 쟁점을 안 만들고 다 해주자.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와서 국민들을. 그런데 이번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좀 혼을 좀 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 잘했다고 하니까 코로나에 대한 평가를 이번에는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프레임에 자꾸 더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천, 막말 또 이슈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쪽은 내가 볼 때는 완전 완패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했잖아요. 아니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가면 좀 일찍 가서 전선을 만들어야지. 두 번째 유승민을 왜 안 끌어안아? 유승민을 끌어안는다는 거는 약간 좀 중도적 경향을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좋은 요소인데 그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데려갈 거면 좀 일찍 데려가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내가 볼 때는 효과 없는. 내가 선거 전략가로 나는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이게 뭐랄까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와 전략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수파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쪽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만약에 막말만 안 하면 다시 이긴다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김대호, 차명진만 싹 제거하면 예. 그럼 다음은 무조건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본질적으로 저 변화와 혁신이라는 거는 꾸준히 준비해서 보여주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저쪽은 탄핵 이후에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렇게 느껴진 거죠. 지금 황현희 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토크 콘서트 사회자로서 아직도 김대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김대범이 자꾸 그걸 살려서 잊어먹을 만하면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썰바에서 엄청 놀렸어요. 야, 너 자꾸 그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지. 너 같은 헝치잖아. 그래가지고 야, 너 힘들겠다. 내가 계속 놀렸지. 너 정말 힘들겠다. 김대범과 김대호는 같은 집안인가? 저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자한당에서는 뭐 자충수를 그렇게 자한당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자충수를 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니 그 주제부터 먼저 얘기하지 뭐. 네, 어떻게 될지 나왔으니까 네. 네. 그 얘기를 그냥 좀 더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네. 저 김종인 저 위원장을 데려갔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또 안 하실 것처럼 하더니. 주문 다 하셔. 아니 떠날 때도 당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잘못된 당을 맡은 내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분 내가 모셔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떤 판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그 판을 바꾸는 어떤 권한을 주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진영도 그러니까 어느 진영이 더 우수하냐 나는 어느 진영에 설 거냐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특이해. 나는 그게 도저히 난 그거는 나는 못 따라가겠어. 그런 거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은 우리 당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괜찮으시죠? 괜찮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아까 마스크 쓰고 그분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보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고. 네. 그러면 변하겠다고 할 때 우리 같은 진보 진영이 보수적인 분을 지도자로 데려오면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쟤네들이 변하려고 그러나? 저렇게까지 하나? 박근혜를 도왔던 사람인데 아니 저런 분까지 모셔가서 공천권을 줘? 이야 이런 거를 보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네? 문재인 대통령이 패권주의라고 몰릴 때 오히려 그 김종인이라는 분을 데려와서 네. 공천권을 줘버렸잖아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당이 바뀌어서 어떻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만들겠다는 절절한 자세로 보이는 거예요. 절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수 성향인 분을 보수 정당이 더군다나 우리 당 왔다가 오셨던 분을 네. 또 지난번 선거 때 선대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을 과반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당. 그러니까 유명했습니다. 이제 말실수하신 거지만 네. 그러면 보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을 데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 영역에서 좀 중도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분을 끌고 가면 야, 그 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려가는 건 사실 내가 볼 땐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쪽에 있던 분들을 오셔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경험을 우리 그 미래통합당의 개조에 권한을 줄 테니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국민들이 네. 변화하려고 하나 보네 라고 믿지. 어차피 같은 보수 성향의 사람을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 두 번째. 근데 그나마 그게 당내 구성원들이 네. 자 당신이 시킨 대로 우리가 최저 개선 할 테니까 마음껏 해보시오. 우리 당신이 끌고 나간 대로 따라가겠소. 죽으라면 죽겠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정가 이범 네. 내가 직접 뇌물 자백 받았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자기 당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는 사람한테 할 말이요? 그게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셔가는 느낌이 안 들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김종인 비대위잖아요. 말 그대로. 네. 비상인데 그걸 대권까지 끌고 간다는 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당 지도부로 해서 자기가 자리를 잡겠다라는 그런 뭔가 욕심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봐야죠. 들거든요. 이 당은 적당히 관리만 해주고 떠난다고 해서 살아날 당이 아니다.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김종인 저 비대위원장이 갖고 계신 거죠. 네. 대통령 후보 얘기를 한 거는 그 정도의 담대한 발상을 해야 된다. 이 당이 바뀌려면. 예를 든 거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누구를 꼽겠다 이런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만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한테 나는 던지는 거야. 니네가 계속 거기서 예를 들면 홍준표 대통령 후보 만들었다가 황교안 데려왔다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나니. 네? 미국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오바마 클린턴 이렇게 젊은 후보를 가지고 한번 판을 엎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 응? 바뀌는 거지라는 일종의 예시를 든 건데 그 예시조차가 싫은 거지.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나올 사람들이 막 심재철하고 싸우고 네. 응? 또 다음에 당권 잡고 싶은 사람이 막 김종인 너 언제까지 할 건지 확실히 해라 이러고 네. 다음 대통령 후보 나오고 싶은 홍준표 대표가 뭐 김종인 좋다고 그러다 갑자기 와 이렇게 댐비는 게 뭐예요? 다 자리잖아요. 자리. 지금 저 당이 자리를 가지고 잘못하면 내 자리가 사라지겠네 라는 생각으로 김종인을 모셔가는 순간 김종인도 실패하고 미래통합당도 실패한다.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은 좀 조용해요. 사실 이렇게 야당이 좀 참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을 이제 다음번에 나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아무 얘기도 유승민 의원이 지금 말하기 힘들죠. 조혜진 의원이 말하는 걸 유승민 의원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뭘 외부에서 데려오냐. 내부에서 자강을 해야지. 아니 조혜진 의원이 유승민 계거든. 조혜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머릿속에 30대나 40대에 그 40대에 국회 그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그럴 때 딱 보는 거예요. 다들 이 당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릴 건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요참에 이 당의 헤게모니를 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으나 이렇게 참패한 사람이 공통의 고민을 하지 않고 거봐 이건 친박 때문이야 라고 비박이 당권 먹으려고 그러고 또 야 나한테 공천도 안 줬는데 내 대통령 후보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할 사람들이 야 심재철 왜 네가 해 당선자 총회 열어서 넌 낙선자잖아. 당선자 총회 하라는 소리가 뭐야. 낙선자인 심재철이 왜 21대 국회를 끌고 갈 방향을 네가 정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자리에 대한 내 자리와 내 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조혜진 당선인도 그게 이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뭔가 당의 방향보다는 내 자리 이게 더 아니 이제 그분은 그렇게 아주 그런 편협한 분은 아닌데 네. 조혜진 의원의 발언은 꼭 나는 이렇게 뭐죠. 역으로 보면 이럴 때 유승민 세워서 돌파하자. 어차피 친박이 잡았다가 실패했으면 친박이 아닌 유승민 같은 사람 당내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면 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 선택일 수 있는데 이것도 친박이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심재철이나 이런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온 건 어차피 당내 친박 비박이라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또 막 난리를 칠 테니 차라리 가운데에 있는 외부인을 데려다 놔야 당장의 분란이라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 일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당의 구성원 전체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전부 자리와 자기 세력과 자기 다음에 무슨 자리 할 건가를 놓고 김종인이 오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아직도 판단하고 있으니 이렇게 국민적 심판을 받고 나서도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저렇게 기득권 의식이 잡혀 있으면 저 당을 김종인 대표가 바꿀 수 있겠냐. 첫 단추가 난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 사실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지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뭐
그냥 우습게 볼 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넘어서서 당내의 그런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과제인데 네. 저는 성공하지 못하실 거다. 왜냐하면 저렇게 총선에 참패하고서도 김종인 위원장 한번 모셔가는 걸 갖고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 네. 근데 그럼 저분이 하는 말의 참 뜻을 해석을 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고 그렇게 참아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을 모색을 해야지. 제가 엊그저께 KBS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2008년도에 152석짜리 정당이 86석인가 80 몇 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106석이죠? 106석 아니냐. 그러면 우리 80 몇 석보다 20석이 많은데 우리는 80 몇 석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축소된 의석을 가지고 10년, 5년, 6년, 7년, 10년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다 떨어지고 잘 보시면 2008년도에요. 당시 손학규 대통령 경선 나왔던 분을 만장일치로 당대표로 모셨어요. 근데 대선에 지고 안희정 같은 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패족이다. 네. 이런 소리 하면서 뒤로 확 물러났잖아요. 우리 당이 원래 다수파가 친노였거든요. 이분들이 뒤로 쫙 물러나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네가 다수파인데도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로 옹립되는데 단 한마디 토를 안 달았다. 그리고 80 몇 석 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당의장이 들어섰을 적에도 정세균 의장이 정세균 계라는 걸 만들었던 분이지. 근데 그분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살리는 걸 다 협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게 2012년 총선 아니에요. 그럼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저 당내 주류 그룹이었던 친노라고 불려진 분들이 뒤로 완전히 빠져서 당의 주도권을 완전히 다른 그룹에게 다 넘겨줬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됐죠. 제가 이 과정이요. 2012년도에도 우리가 또 대선 총선에서 127석인가 하고 대선에 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구나. 그래서 또 혁신하고 진보적 강령 만들고 하지만 이거를 2008년부터 재집권을 위해서 2016년까지 그 긴 기간을 8년여를 끊임없이 노력했다고요. 여러 가지 분란과 이견이 많이 있었지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상호 같은 걸출한 원내대표도 물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근데 비우듯이 웃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제 말은 내가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단합해서 하나로 가는 데까지 많은 기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은 일관되게 하나의 가치를 놓고 자기를 양보하기도 하고 나와 견해가 달랐던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계속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훈이 있어요. 이번에 180석 됐다고 그래서 오만하거나 방자하거나 또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설치거나 이러면 또 우리가 심판받아. 이게 선거는 무서운 거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찬 대표가 그 선거 때 썼던 우리는 어항 속의 물고기다. 그 어록은 내가 굉장히 오래 써먹어야 되겠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나는 미래통합당이 망가지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긴장해서 건강해져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야당이 좀 더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이기도 해.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민주주의는 약간 균형 있게 가면서 서로를 견제하가면서 긴장감 있게 가야 국민들이 좋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미래통합당의 태도는 시작부터 글러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체질 개선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조심해야 되는 일인지. 저도 보세요. 당선자들 중심으로 하자.
당선된 사람은 전부 자기가 잘하잖아. 당선된 줄 안다고. 그럼 그 당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서 제대로 해결하려면 당선자만이 아니라 당선자와 낙선자가 모여서 같이 의논해야지. 그래서 낙선한 사람들은 패인을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수도권 낙선자들 얘기를 안 듣고 당을 어떻게 바꿔요. 전부 영남에 당선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당을 바꿔. 그러니까 저것도 다 웃긴 내가 보다가 저렇게 접근하니까 또 망한다 저거.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당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냥 내 자리가 좀 더 우선이어 보이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근데 가슴 속에선 내 자리, 내 기득권. 요참에 내가 주도권을 줘야지. 이런 계산이 앞서고 있다는 게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내 눈엔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뭐 나경원, 민경욱, 뭐 전희경, 이현주, 차명진 그리고 황교안까지 줄줄이 지금 낙선을 해서 황교안 당대표 그 얘기 같은 듣는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짜릿하냐? 내가 좀 이름 제일 아니 낙선하신 분들한테 좀 안 되는데 괜히 나는 정말 황현희 씨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니 황교안 당대표는 지금 대권 지지도 5위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앞으로는 대선 후보로 나오기에는 거의 불가능이 아닌가.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거의 나오면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게 홍준표. 아니 어차피 총선 참패 내가 그랬잖아요. 종로에서 낙선돼도 네. 되게 근접한 수준의 패배만 하면 황교안 대통령 후보는 살아난다. 근데 이렇게 참패하면 이 적카드로는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가차없이 버리죠. 지금 보수 주권자가 다 버린 거예요. 네. 황교안은 아무 쓸모가 없네. 이용하고 버린 거죠, 뭐. 그럼 지금 그 전에는 안철수 뭐 대표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계속 마라톤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또 다시 대구에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대구에 이제 반복을 가면은 해야지 이제. 병원에 갔다가 마라톤을 병원에 갔다가 마라톤. 국회에는 올 시간이 없는 걸로. 제 노트북 바이러스나 좀 잡아주세요. 지금 죽겠어요 제가. 그분은 그 대구 가시고 코로나 그 선에 있을 때만 굉장히 호감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당에 있다면 네. 저는 홍준표 전 대표도 만나고 안철수 대표도 만나서 네. 정말 여러분이 이 미래를 보신다면 새로운 후보를 키울 때 단 앞에서 키워주는 원로가 돼주십시오. 응? 그 당을 완전히 바꿉시다. 그래서 소위 보수의 집권 계획을 2년 후에 안 돼도 6년 후에 7년 후에 한다는 계획으로 잘 되면 2년 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딱 시간표를 짜고 그러니 지금부터 사람을 키웁시다. 그러면 당신들에게도 기회를 주겠지만 당신들이 후배들 움직이는 것도 도와주셔. 이렇게 소위 말하면 다시 어장을 만들자. 네. 다시 금을 고치고 다시 이렇게 네. 이렇게 나 같으면 제안하고 다니겠어. 근데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나 낙선하신 분들이 미래통합당 구성원들이 이런 깊이 있는 전략적 고민을 안 하고 네. 떨어진 사람은 민경호 의원처럼 부정선거라고 해서 개표하자고 하고 있고 재검표하자고 있고 재검표 모금하고 당선된 사람들은 그다음 자리 갖고 싸우고 있고 이렇게 해서야 회초리를 한번 든 사람이 때리고 나면 그다음에 마음이 좀 아파지잖아. 네. 아유 내가 너무 세게 때렸네. 또 이쪽은 너무 세졌는데 막 이런 마음들을 생겨야 되는데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네. 초반 분위기는 이게 글러먹었다. 미래통합당이 또 찢어질 염려는 없을까요? 찢어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안 돼. 아 그래요? 이름이 바뀔. 이름은 바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름을 그냥 있는 당 가지고 그냥 바꾸면 그건 또 쇼라고 할 테니 네. 새로운 세력이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제 주체나 세력들도 모으고 보강을 좀 한 다음에 당명도 바꾸고 거기서 새로운 대권 후보들도 키워서 전혀 새로운 어떤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해서 2년 후 대선을 치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한테 기간이 한 1년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구상을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이 다 받아주면 이건 이제 모르는 게임이 될 수 있죠. 근데 받아줄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시작은 안 좋다고 보는 거지. 시작은 안 좋다. 시작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자는 당선자들 이루고 있고 전직 대통령 후보는 저렇게 그 당을 살리러 온 사람을 뇌물전가 이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동안은 홍준표 대선 후보는 아마 입당이 안 될 거예요. 전 인간적으로 모욕을 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홍준표 그
의원이 다시 당을 새롭게 만들 확률은 없을까요?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공화당 쪽이나. 근데 그걸 지금 미리 예측하는 건 너무 빨라. 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 신중해지셨네요. 130. 나 이제 내가 이제 박지희한테도 능멸을 당하는 수준인데 뭐 아유 정말. 근데 이번에 대표적인 말을 험하게 하셨던 분들은 다 떨어지셨거든요. 네. 국민들이 좀 분명히 거기 환멸을 느끼신 것 같아요. 심판한 거예요. 저거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당 후보와 이정미 대표가 우리 쪽 표를 갈라먹는다고 봐야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쪽이 강력한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내가 지냐. 이게 부정이다. 근데 보면서 저렇게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시니 참 어렵구나. 근데 이번에 보면 소위 국민 밉상으로 보였던 분이나 막말한 사람, 그다음에 너무 격렬하게 극렬한 투정 일변도로 했던 분들을 쪽집게처럼 말고 다 떨어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보면 그건 국민 심판입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정치하는 사람은 안 붙겠다. 앞으로 어느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난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막말 사라진다고 봅니다. 떨어진 거 봤는데 전에는요 그런 극렬한 말하는 사람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막 더 너도 나도 그렇지. 서로 막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떨어진다. 이게 너무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패스트트랙 지금 검찰 수사도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회기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 몇 명. 떨어진 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은 100% 유죄예요. 그걸 유죄를 안 내릴 수가 없어. 나는 오히려 검찰과 법원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사실 검찰에서도 좀 눈치를 봤던 게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제 검찰 눈치 봐야 되잖아. 물어보지 마.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될까요? 명품 가방 떨어졌네. 명품이야? 볼 때마다 바뀌어요 가방이. 이거 뭐 청자켓도 발렌시아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원래 옛날부터 입고 다녔는데 뭐 오늘 와서 아는 척이에요. 달려라 하디에서 하디가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 하디 잠바 입고 다니잖아. 근데 잠바 이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근근덕지 살고 있었대. 그러니까 뭐 어디서 나왔어 이거? 이거 옛날에도 입고 왔는데 왜 오늘 아는 척? 근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 때 저 명품 가방을 안 팔고 있더라고. 우리 같은 팔거든. 차라리 제 양심을 팔면 팔았지. 가방을 팔 수 없습니다. 나도 호날두 팔았단 말이야 어제 피파에서 비싼 선수 힘들 떴는데. 때는 세간살이 하나씩 팔아야 돼요. 근데 가방보다는 시계가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체기를 마무리로 명품으로. 로봇 강아지도 팔려고 내놨는데 안 사요. 로봇 강아지? 로봇 강아지 180만 원 주고 산 거 있거든요. 제니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치 얘기하면 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시끄러워졌어.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야당의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미래통합당의 미래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 다시 자리 잡을게요. 싶어요. 네. 의원님이 만약에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시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거 듣고 따라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따라해. 나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놓고 일단 당선의 낙선자들이 석고대죄하는 토론회를 먼저 하겠어. 그게 아무리 쇼라도 저기 참패를 하면 국민들 앞에 무릎 한번 꿇어야 돼요. 그래서 혼내준 사람들이 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 가끔 뭐 말로 세게 혼을 내거나 한번 매를 댈 때가 있는데 마음 아프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한번 주시잖아. 그렇죠. 이게 일단은 마음을 한번 열어야 돼. 마음을 한번 열어야 그다음에 이런 계획을 쫙 발표하면 한번 지켜보자까지는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난 일단 첫 순위는 대국민 사과. 그동안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선거 끝난 지 지금 13일이 돼가는데 단 한 명이 전 당선자 전 낙선자가 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지도 않아.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한심하다. 이 유권자 이 국민들은요 약간 부모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개개인으로는 우리가 권력자니까 뭐 좀 거리감도 느끼고 그럴지 모르지만 심판자가 선거 때 심판자가 되는 순간에는 아주 매서워져.
근데 그러서 또 속으로 너무 때렸나 이런 게 있다니까. 네. 그 지난번에 호남에서 우리를 그렇게 때리시더니 이번에 몰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심이 그래요. 그래서 4년 전에 우리를 죽였으니까 영원히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계속 호남 달려가서. 예. 그러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마음을 주시는 게 국민이잖아. 근데 혼을 냈는데 애들이 엄마 아버지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형제들이 빌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네끼리 누가 잘했니 뭐 그냥 싸우고 있고 뇌물전가 입어 막 이러고 있으면 한심한 거야. 애들이 정신을 차렸나. 그다음에 그 막말에서 떨어뜨렸는데 부정선거라고 고발하겠다고 덤비고 그러면 어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이놈들아 이게 얘들은 아직도 못 쓰겠구나. 지금 보세요. 차명진 지금까지도 계속 세월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고 때렸는데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고. 근데 스스로 죽어가. 그러니까 일단은 빌어야 돼. 사죄하고 빌고 거듭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거듭날 건지를 국민들 목소리를 좀 듣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봐서 이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야 돼. 왜 미래통합당 후보를 찍지 않으셨나요? 그 여론조사를 다시 해봐. 그럼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미래통합당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그 양반들이 제일 나쁘다고 한 것부터 고쳐나가는 거야. 약속도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김종인 대표가 물어보니까 이겼잖아. 듣고 따라하실 것 같다니까요. 끝났어. 사과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제가 원내대표 됐을 때 나는 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전히 123석밖에 안 주신 국민들 마음이 뭘까?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가장 나쁜 국민들의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순위를 먼저 조사를 해봤어. 예. 첫 번째가 개파 투쟁이었어. 니들은 맨날 싸우니? 야당하면서도 친문 비문 나눠 싸우고 뭐 이런 거. 두 번째가 싸가지 없다. 그다음에 민생을 도외시하고 무능하다. 니들은 무능한 야당이다. 이런 세 가지의 나쁜 이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미지더라고. 그래서 개파 투쟁 없애는 부대표단을 꾸렸고 그다음에 당선자 시절에 나는 한 달을 민생 주제 4개를 뽑아갖고 돌렸어요. 현장 방문시키고 법안 입안시키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가계부채 이런 거 막 해결하고. 그러니까 나는 5월달 당선자 시절 한 달에도 이 정상적인 민생 투어를 계속 당선자들을 4팀으로 꾸려가지고 현장 보내고 막 그랬더니 좀 하네. 세 번째 싸가지 없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개원 협상을 순식간에 끝내버렸어. 그랬더니 뭐 좀 손해도 봤다고 막 난리를 쳤지만 언론과 중간층들 반응은 우리 지지자들은 조금 뭐야 이랬는데 중간층들은 저 당이 저럴 리가 없는데 먹을 걸 먹고 저렇게 양보할 리가 없는데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인데 이상하네 하다가 좀 바뀌었네. 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지. 근데 그게요. 집요하게 내가 이 세 가지는 내가 바꾼다. 이미지를. 그래야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예요. 저 당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 돼. 원내대표부터 당대표까지. 너무 코치를 세부적으로 해줘. 그러니까요. 편집 좀 하겠습니다. 돈 주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편집을 해.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80석이 되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니들이 이뻐서 찍은 줄 아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 그러면 180석 됐으니까 이제 뭐 그냥 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뭘 고쳐야 대통령 선거까지 도와주실지를 점검을 해야 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선거 끝나면 다 일제 점검 들어가야 돼. 이겼으니까 헬렐레 하면 바로 또 저것들 봐라. 표 줬더니 또 바로 애들이 헬렐레 하네. 또 욕하신다고. 민심은 무섭다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잘해도 민주당 탓이지만 못하면 더 민주당 탓인 거죠. 이제 그 얘기가 온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당 문제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뭐 슈퍼 여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일부 마무리를 하고. 화장실 한번 지금 약간 표정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오늘은 다행히 댓글 소개하기 없잖아. 그러니까 다행히도.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참패를당한 야당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봤고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 방송을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2부로 넘어가서 여당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180석에 정말 전례 없는 슈퍼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 이제 이대로 이제 향후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되고 정말 못하지 않는 이상 다음 대통령도 진보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몰라요. 왜 계속 모른다고 하세요? 130석 이제 얘기 내가 나올 거 아닌데 뭘. 이번에 또 잘못 말씀하시다 또 틀리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가 좋잖아. 네. 그러면 좀 잘못 좀 적게 해석한 거에 대해서 응징을 안 해. 근데 맞아. 지잖아. 140석 된다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120석 야 씨 막 이런다고 너 방심했지 막 이런다고 그래서 조금 축소해서 예측하는 게 맞는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는 총선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전체 득표 숫자로 퍼센테이지는요 약간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70% 이겼다. 근데 그 전체 숫자를 재보면요 영남에서 50% 이긴 것보다 적어요 숫자가. 왜? 영남 인구는 600만이 넘고 호남 인구는 뭐 200~300만이잖아요. 2배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다 한 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의석수를 가지고는 이건 약간 소선거구제의 그 어떤 그런 기제가 작동한 거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총 득표수에서는 이번에 그게 큰 차이가 안 났어요. 1~2%밖에 차이 안 났어요. 사실 이 수도권에서도 전체 여당 의원, 야당 의원 얻은 표를 나눠봤을 때 한 6대4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남표를 갖다 계산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당 후보가 얻은 표, 전국적으로 저쪽 당 후보가 얻은 표를 다 합산해서 총계를 내면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80석이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유리하겠네. 또 이낙연 후보가 뭐 지금 이낙연 의원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40% 나오니 뭐니 그럼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전체 득표 수로 갈 때는 그 퍼센테이지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난번 대선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전체 당력을 모아서 하려면 저는 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한 이후에 2016년도에 했던 것이 똑같이 전 당력을 모아서 다음 대통령 재집권을 위해서 총 직결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수치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좋거든요. 다 같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는 양적 완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오히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마이너스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경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게 아니다. 이런. 근데 그게 선거에서는 그게 안 먹혀요. 방역은 모두가 느낀 생존의 위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적 희생자가 적고 방역을 잘했다는 데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이건 아니면 그분이 속하에 있는 산업의 어떤 구조적 위기 때문이든 힘든 사람은 존재해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대선이 딱 다가오면 어째서 나는 힘들게 살았어. 그럼 바꿔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아니야 쟤네 후보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 그다음에 세력에 대한 좋은 인식, 절실함 이런 게 없으면 대중은 쉽게 판단해요. 그래 코로나 때문이야 치자. 근데 나 힘들어. 더 잘할 사람이 누구야. 김종인 위원장이 왜 40대 경제 전문가라고 했겠어요. 결국은 다음 선거가 코로나 위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경제다. 경제를 더 잘 살릴 사람이 누구냐로 선택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이왕이면 저쪽 당은 나이가 좀 드신 이낙연 후보가 될 것이 100% 확실하니 신구 대결로 가보자. 그렇게 가야 이긴다라고 하는 구도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이겼으니까 다음 대선 괜찮겠지. 저당 뭐 계속 못할 텐데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방심한 거예요. 여권의 방심은 오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유권자들과 우리 지지층은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180명의 당선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0석까지 줬더니 니들 뭐 했어. 내 생활은 더 힘들어졌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2년 사이에 좀 보세요.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고 뭐 일본은 몇 프로고 그러면 됐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그 나라는 180석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야, 이거 무섭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별로 없는 거야.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을 해서 어쨌든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뭐든가 이렇게 그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죠. 사정 설명을 하는 거는 애원이고 국민은 딱 그 시점에 알았어, 고생했어. 근데 저기 니네 이낙연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 그때 가서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잖아. 죽으라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딴 나라 잘했어요. 그러면 알았다니까. 역시 고생했어. 다음엔 제시켜볼래.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게 선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측면의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대범이 형님이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역할? 이번 선거 끝나고 어머니랑 통화하신 걸 그 단체방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 그 경상도에 사시는 두 분인데요. 아니 안 들려주셨나? 네네네. 한번 받아서 들어보시면은 축하하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김대범 선수 때문이지 뭐. 아닙니다. 또 아기정 들으시니까. 경상도 분들인데도 이제 너무 축하드린다고. 박 PD 아버지는 나를 저기 축하한다고 안 하셨대. 아니, 축하 잘 됐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건 직장 유지되니까. 저희 부모님은 서울시장 언제 나오시냐고. 야, 그런 식으로 또 이걸 이렇게 봤네. 하지만 저희도 다 서울 시민이니까. 빨로. 근데 사실 뭐 경상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인데 그쪽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이쪽에서는 그 전보다는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역 구도가 더 강화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김부겸, 김영춘, 뭐 김혜영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 당이 사실은 지금 뭐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한 건데 영남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어요. 공천 단계에서부터 정책 공약 발표 이럴 때 조금 더 대선을 생각하는 총선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배려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좀 덜 이겼다 하더라도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까지 밀리면 안 되는 그런 판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유시민 발언 때문에 그 지역 구도가 더 뭉쳐졌다라는 영향을 좀 주긴 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대세해. 시민형의 발언 때문에 뭐 여기 찍을 사람이 저기 찍고 저기 찍을 사람이 여기 찍고 그랬다기보다는 범보수가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투표를 더 하게 된 건 맞지만 사실은 이미 총결집한 선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 문제를 이렇게 똑같아요. 저쪽이 김대호, 참형진, 뭐 민경욱 때문에 졌다. 그러면 진단이요 되게 단순해요. 앞으로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만 안 하면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시민의 발언이 영향을 아주 안 미쳤다. 그러면 오만한 것이만 그것 때문에 뭐 더 얻을 거 못 얻었다. 특히 영남 지역 뭐 유시민 발언 때문에 안 됐다. 저는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표피적인.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갈 때 그 강의 기울기와 강물 전체를 끌고 가는 그 저변의 흐름을 봐야지 강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 몇 개를 보고 판단하면 그거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흐름을 봐야지 떠가는 몇 개의 상징물을 보지 마라. 민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 민심이 우리가 이번에 가혹했다면 그건 분명히 원인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강이 4대강인가요 혹시? 사대에서 다 썩어가지고 지금 녹조라떼 되고. 받기 참 애매한 들이셨다. 근데 뭐라고 받아야 되는 거야? 사대강 가서 그냥 물 많이 마시라고 하고. 그래서 끊겼잖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 끊었어. 근데 어쨌든 뭐라 그럴까? 영남의 민심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음 대선을 생각해서 다시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무엇이 그분들에게 서운하게 느껴졌는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어쨌든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전에 그 김부겸 의원이 당선이 되셨던 분인데 이게 더블 스코어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득표율이 주요하고 확 넘어갔다 그러더라. 그게 그러면은 앞으로 그 지역도 미래를 좀 기약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180였지만 또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데 대구 경북의 민심이 또 언제 우리에게 올지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근데 참 뭐 거기 후보로 나가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네. 그래도 그중에 이제 김영춘, 김부겸, 네. 김부겸 선배는 여기도 출연했던 그렇죠. 분으로서 네. 이게 막상 이렇게 생각하면 먹먹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 어려운 지역을 그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네. 그 고향에서 고생했는데 또 이렇게 또 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답답할 때가 있지.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너무 웃기잖아 또. 그래도 이제 그 당권 도전을 하실지 대권 도전을 하실지 나는 김영춘, 김부겸 두 분에게는 아직까지 우리 당 차원에서는 네.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조금 지금은 이제 충격들이 워낙 커서 좀 쉬시게 하고 네. 조금 추스리면 그때 또 대화를 해보자.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당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6월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8월이에요. 경우에는 8월인가요? 네. 그리고 5월에 그럼 원내대표 네. 선출이 되는 7일. 거고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그 얘기 어떻게 해? 우상호 의원님의 개인 팟캐스트니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친문 파케입니다. 친문 파케. 근데 이번에 재밌는 건 우리 당에 이제 이번 나오신 분 3분 보면 이제 전해철, 김태년, 정성호.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3개의 블록이 후보를 냈어요.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제 흔히 불려지는 이제 주류, 친문 주류라고 불려졌죠. 사실 친문이 아닌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굳이 분류하자면 관계로 두 번째가 비주류, 세 번째가 진보 블록. 여기 이제 더미래 민평년을 진보 블록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이쪽 더미래 소속이니까 되게 여기 3파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보 블록이 후보를 안 냅니다. 네. 박원주 의원이 안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그 친문 주류의 2분이 나오신 거고 이제 그 친문인데 비주류이신 정성호 비문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다 친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친문주류, 친문비주류라고 이러면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다 좋은 분들이에요. 신기한 게 이 3분이 다 경기도예요. 지역구. 이번에 경기도가 이번 꼭 해먹으러 다 나오냐 했는데 그 아무래도 김태년, 전해철 의원이 조금 유리하다고 분석들을 하잖아요. 이거 2강으로 분류하고 1중으로 분류하던데 뭐 까봐야 알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판세가 분석이 불가능하다. 첫 번째 세력 대리전이 아니다. 왜냐면 같은 집안에서 둘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알아? 그 집안이 어떻게 나눠질지 어떻게 알아? 진보 블록도 옛날에는 하나가 돼서 그냥 한 후보를 도왔으니까 몇십 표라도 가는데 이번에 이게 다 나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눠질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결정권이 초선들이 68명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선거 한번 해봐야 이번에 들어온 초선들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집안도 같은 사람들이 경쟁하지 6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의 초선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그래서 이번 판은 나는 누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오늘 굉장히 계속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시는. 아니 제가 원래 그 지난번에 이인영 된다고 분명히 난 얘기한 사람이에요. 유리하다고. 근데 여기 봐서는 이번 판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정말요.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우상호 의원이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너무 잘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은 원래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도 고생했어 옛날에. 근데 적어도 나처럼 원내대표실에서 먹고 자고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잘 이끌어와서 그 이인영 대표에 대해서는 저한테 씌워졌던 것처럼 좀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친문 지지층이 민평년 그러면 이렇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혔던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었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사는 사람처럼 근데 이제 리더로서의 능력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줘서 네. 인기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준 1년이었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러면은 이제 8월이라고 하셨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좀 물망에 올라 있고 그 중에서 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직은 8월은 또 봐야 돼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우원식, 송영길, 홍영표 세 분이 네. 이제 현재로서는 사실상 수사표를 던진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 우리는 사람 많이 만나면 나올 거로 봐. 소문 다 나. 특히 우상호를 먼저 찾아온 사람. 내가 꽤 영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소문만 무성하고 그 실제로 이렇게 만나러 다니지 않으면 아직은 의사는 있으나 실제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체육관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는 거는 또 봐야 되지만 체육관 바깥에서 주차장에 있는 건 우리가 아직 그 게임 하는 걸 안 보죠. 근데, 입장하신 건 그 세 분. 네. 근데 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그 의원님 얘기가 솔솔솔 지금 나오길래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뭔가 이낙연 이제 당선자분이 나오시면 혼자 다 해먹는 느낌이 조금 나지 않나요? 8개월밖에 못해서요. 대표도 어차피.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대권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아니, 그런 얘기도 있다. 김대범 씨 입장은 이낙연 말 잘해. 당대표 하시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이제 박지혜 논설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니 부정적 의견도 있다는 걸 제가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대답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좀 말씀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벌써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대세는 이쪽으로 갔네. 이낙연 당선이 다 하셔야 된다 혼자서. 네. 되게 뭐라 그럴까.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아니, 들어보자고. 진짜 궁금해. 저는 일단 그냥 제 직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말을 저렇게 어쩌면 잘할까. 그거에 저는 일단은 또 굉장히 놀랐어요.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은 차분한 카리스마. 네. 뭔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대답하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차분하게 뼈를 때리는 그 어떤 화법에 나 저거 토크쇼 나가면 저거 써먹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말솜씨에 일단 반했습니다. 어떤 저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워딩을 말해주세요. 기억 못할걸? 너무 많아서. 네. 아니 너무 유식한 단어만을 사용하셨어. 우리말 좀 써. 워딩입니다. 그럼 우리 진짜. 의원님은요? 에? 우리 의원님은요? 거의. 내가 김대범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박빙으로 말씀을 잘하셔서 일단 뭐. 이 사람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그 우상호 의원님은 또 거기에 재치까지 있으시니까. 이낙연 의원님은 재치는 없다. 그분은 좀 약간 진중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우상호 되게 유머러스하고 그렇습니까?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입당 동기인데 누구는 대통령 후보. 집에서 그런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가족들은 내가 더 올라가는 걸 크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 정도가 제일 좋대. 근데 저도 TV 틀면 후배가 막 MBC 대상 받고 있고. 맞다. 저 더 괴롭습니다. 맞다. 거기는 수석까지 했는데. 네, 뭐 TV 틀면 다 MC들이 다 이제 동기야. 그러면 이제 그 동기나 수석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힘듭니다. 더 없어 보이니까.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하지만 시장은 3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성비가 뭐야? 근데 어쨌든 이낙연 그 당선자께서 고민 중이시다는 보도가 나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만약에 나한테 상의를 해오신다면 저 같으면은 후배 그룹들한테 하라고 하고 본인이 백업을 해주고 대통령 후보로 전국을 좀 주유하시면서 민심을 더 듣고 정책도 이렇게 다 새로 지역별로 잘 아시지만 그래도 막상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돌아보는 거랑 달라요. 나는 2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내년 이제 한 봄 되면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올해부터 내년 봄까지는 조금 자유인의 신분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의 꿈이 있는 국회의원 평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좀 이렇게
그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호남은 뭐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또 수도권을 좀 돌아보시면서 그분이 막걸리를 좋아하시거든. 막걸리 투어를 좀 하시면서 막걸리 투어 괜찮다. 서울에서도 하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걸리를 너무 좋아. 이 양반 총리 시절에요. 그 총리 이제 공간에 가면 전국 팔도 막걸리를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가령 강원도 사람이 오면 그 양반 고향 막걸리를 내놔. 그러면 이게 그냥 기분 좋잖아. 네. 예를 들어 우 의원이 저 강원도 철원 거기는 이런 막걸리가 또 좋대. 그러면서 딱 꺼내놓으면 나 고향 떠난 지 오래됐잖아. 네. 반갑잖아.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 양반이 팔도 막걸리 갖고 아주 장사 잘하셨어요. 아니 이제 인스타 보니까 종로는 막걸리 투어 하세요 지금. 근데 그걸 좋아하셔요. 그 우리 이제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분의 장점이 권위적이지 않고 그러나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바로 잡아주지만 격렬한 언어가 아닌 품격 있는 언어로 아까 우리 김대범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잘 대응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품격 있고 재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이 저기서 나오네 라는 걸 주는 새로운 신선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막걸리 좋아하면서 이렇게 털털하게 어울리는 서민적 풍모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표가 되면 더 많이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전국 투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또 잘 이끌어 오셨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정말 보세요?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당 대표가 총선 때 할 일은 공천까지 뭐 이제 어차피 위기 관리죠 다. 네. 총선 때 위기가 몇 번 옵니다. 근데 결국 황교안 대표의 위관리 능력과 이해찬 대표의 위관리 능력이 비교된 거예요. 이번 싸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민경욱을 공천을 줬다 뺐었다 이런 엎치락뒤치락에 뭐 좀 그런 게 꽤 있었잖아요. 네. 이해찬 우리도 당이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서너 번 이렇게 막 대응을 잘못하면 커질 수 있는 그때마다 이해찬 대표의 경륜이 빛났어요. 탁탁탁탁탁탁 정리 잘하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누가 저걸 알겠냐. 문제가 불거져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텐데 이렇게 조기에 다 막아놔서 큰 문제 안 되게 만든 그 능력은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알아. 봤어 옆에서. 문제가 될 뻔한 것들. 그럼요. 그거를 초반에 잘 막았어요. 몇 개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역시 저건 경륜이다. 사람들이 뭐 건강 걱정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손 떨고 뭐 콧물 흘리고 이런 게 사실 다 그 옛날 고문 받은 후유증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늙은 거 아니야? 막 누가 이제 건강도 위험한데 무슨 총선을 지휘해? 누가 막 그래서 내가 정말 째려봤어요. 지금 건강이 나빠지는 과정에서 저걸 다 지금 마크 해갖고 네? 본인이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서 난 진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감사하지만 당 지도부로서 이해찬, 이인영 두 조가 환상의 조였다. 그래서 둘 다 충청도잖아요 또. 잘하셨어. 자기 티 안 내면서. 그래서 나는 사실 박수를 좀 보내고 싶다. 사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선거 이후에 다시 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라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 안 좋았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총선생이니까 좀 좋아지셨어요. 이기면 좀 좋아져.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엔돌핀이 막 솟아날 것 같아요. 좀 쉬셔야 돼. 근데 어쨌든 이번에 아주 잘하셨어요. 내가 비례대표 후보 그 공천 심사위원장 하면서 옆에서 가까이서 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주제들을 잘 다루면서 정리를 해가시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럼 이제 우리 우상호 의원님도 원내대표 출신으로 정권 교체를 또 이뤄내셨잖아요. 탄핵을 하고. 이루는데 기여했다. 네, 이제 기여를 하셨죠 많이. 근데 이제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그 무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쭉 이제 성공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왔으니까 이거를 뭐 대권도 하고 그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어가려면 어떤 인물들이 돼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당원들이? 그 너무 어려운. 아니야 생각하기에. 근데 야당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잘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판을 다시 짜가는 이런 과정으로 당을 일으켜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거든. 여당은 역시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차기를 준비해야 되잖아.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매우 중요해요. 이 관리를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성공을 도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해를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원내대표는 180석이잖아요. 어떻게 이거 책임감이. 여기서 사고 안 나게 잘 관리한과 동시에 지금 당장의 시대의 과제는 이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잖아요. 여기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면서 이 극복을 하는데 180명 의원의 전 힘을 쏟아붓게 만들어야 돼. 이들 중에는 자기가 혼자 스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그거들 도와줘야 돼. 도와주면서도 전체의 힘을 집중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저거 180도 줬더니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아주 전념을 다하네. 또 내 어려운 일들을 막 보살펴서 해결하려고 하네라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정권을 줘도 괜찮겠네. 라는 평가를 받게 해야 돼. 이 과제가 다 어려운 거예요. 아까 당대표나 원내대표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123명 모시고 일할 때도요. 모시고. 아이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 등에 비수가 한 10개는 꽂혔어. 예를 들면 무슨 상임위 간사 자리 놓고 싸울 때 그거 조정해야지. 자기 왜 좋은 상임위 안 보냈냐고 들이박지. 자기 지역구 민원 해결해달라고 와서 나 진짜 원내대표는 자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어디 언론에 나오는 거는요. 내가 하는 우리 원내대표가 하는 일에 굵직굵직한 일만 나오는 거고요.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 그 상임위 보내달라고도 막 찾아와요.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뭔 소리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들이 담임 선생님 찾아가. 그게 2년 농사인데. 그러니까 막 난리야. 그러니까 조금 비인기 상임위에 보내놓으면 정말 어떤 사람은 한 3개월 말을 안 해요. 볼 때마다 노려보고. 힘들어. 의원 내가 당신 찍어줬는데 두고 봐. 막 이러고. 무섭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어차피 그냥 어떡하겠어? 야, 진짜. 내가 그랬잖아. 이원주 의원. 그 양반은 나한테 상처 엄청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조정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도부는. 근데 이게 다 원내대표 일이고. 어쨌든 그런 게 앞으로 우리 과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연부역강하신 좋은 분들이라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당원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잘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가겠지. 우상호 의원님은 당대표 이런 거는 나갈 생각 없으신가요? 물론 제가 적임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21대 임기가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낙선하신 분들 이제 방을 다 빼고 국회에서. 방을 5월 중에 다 빼요. 5월 중에 빼나요? 5월 초순에 다 뺄 거예요. 그때 그래야 5월 중하순에 들어오니까 입주를 시작합니다. 의원님은 입주도 됐다 퇴거도 했다가 하셨잖아요. 다 해봤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방 뺄 때 눈물 나. 아니 내 짐 뺄 때는 나는 또 지구당 지역에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해두고 그걸 옮기면 되는데 이제 직장을 잃은 보좌진들을 볼 때는 다 내 잘못인데 쟤들이 직장을 잃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방으로 이제 막 이렇게 알선도 해주고 다른 방도 가고. 그러니까 새로 좀 들어오는 의원들한테 좀 소개를 하죠. 그런데 다행히 또 제 방에 있다 그러면 잘 받아주셔서 이제 안착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이참에 그냥 저는 우상호 의원님 아닙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난 그때 그래서 우상호가 아닙니다. 하고 나가길래 다음에 당선되면 들어올 때 안 들어올 더 좋은 데를 찾은 거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낙선자들 방 뺄 때가 제일 그런 날은 이제 저녁 때 같이 술 한잔 하는데 진짜 보좌진들이 울어. 걔들은 직장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 보좌를 못해서 의원님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미안해하고 나는 내가 잘못해서 떨어진 건데 왜 니들이 우냐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술 취해서 같이 끌어안기도 하고 지금도 요번에 이제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의정 단상을 떠나는 분들 요즘 계속 위로연 하고 있어요. 저도 밤마다. 당선자들은 아직 내가 안 만나고 내가 출마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위로연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얼굴에 생기가 없고 좀 이렇게 위로연 하니까 어차피 와 있지만 피곤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유 힘들 텐데 그래도 또 그렇게라도 만나서 한잔 하면 가면서 고맙다고 하고 내가 나도 떨어져 봤는데 2번이나 힘내고 그 버티는 기간이 그만큼 너를 강하게 만들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주면서 왜냐면 저도 그래서 그 연결해서 여쭤보면 제 친구들 이제 보좌진들이 있어서 떨어진 방 보좌진한테 인사를 뭐라고 하기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이 가장 좀 위로가 되는지. 아무 말 하지 말고. 네. 목님은요? 입금해주면 돼요. 아 진짜 이렇게 말을 지나가는데 그 말을 못 걸겠다. 아 말을 못. 그냥 고생했다. 네. 저희도 개그맨 시험 떨어진 후배한테 아무 말을 못해요. 못하지. 할 말이 없어. 그러게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개그맨들도 같이 가서 같이 조를 짜서 개그 그 코너 코너를 같이 했는데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붙고 많아요. 너무 그쵸? 많아요. 그러면 진짜로 와 기뻐할 수도 없고 이거 뭐 같이 막 진짜 우울해지고 막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지죠. 근데 이게 또 보니까 4년이 금방 가요. 요번에 우리 이제 넌 더 좋은 미래 소속인데 더 좋은 미래 회원을 하다가 19대 때 국회의원 하다가 낙선했던 분들이 이번에 당선됐어. 4년 쉬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면 또 그렇게 반가운 거야. 진성준 의원, 진성준. 뭐 김승남 의원, 그다음에 저기 뭐 김성주 의원, 정동영 선배를 꺾었지만, 그다음에 뭐 이런 의원들, 그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돌아오는 우리 한병도 뭐, 그러니까 또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특히 대전 대덕에서 4번 떨어지고 5번째 들어오는 박용순 당선자 이런 분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런 또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잠깐 쉴 수밖에 없는 분도 생긴가 하면 다시 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후배들한테 하는 건 내가 연속은 아니지만 8년을 쉬어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한 번 또 기회는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그 4년이 힘들지. 그 계획을 잘 짜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10년 이상 해온 사람들한테는 이제 떠나면 지금까지 당신을 키운 대한민국의 역량이 사라지는 건데 일시적으로 뭐 좀 잘 안 됐지만 잘 버텨서 다음에 꼭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선배로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방을 빼고 나면은 남은 방들을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경매처럼 해서 가져가는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 간에 주로 수석들이 하는데 이제 의석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섹터를 정해요. 그럼 여기 이제 빠진 방들 목록이 나오잖아. 떨어진 방들 쫙 나오잖아. 그러면 그 현재 당선된 분들 중에서 자기 방을 그냥 쓰겠다는 분들은 무조건 그걸 존중해. 임의로 너 빼 이렇게 못하네. 그래서 옮기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새로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다선 의원 순으로 좋은 방을 선택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어느 교섭단체 몫인가를 섹터를 나눠놓으면 그거를 그 당 안에서 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선 의원들 선택권을 주고 죄송하지만 초선 당선자는 그냥 무작위로 넣어버리죠. 나이 순 뭐 이런 거. 뭐 수강 신청이나 뭐 이런 것처럼 되는 게 아닌가요? 방은 여기 방 번호 신청을 안 받아요. 배정을 그냥 해요 임의로. 가보면 좀 좋은 위치가 있고 좀 되게 구석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을 해보면 전망 좋다는 게 그거 밖에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햇빛 좀 더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차이지 뭐. 근데 나도 초선 시절에는 뭐 앞뒤 전망도 없는 데서도 해봤고 뭐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물구름이 있어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365일 중에 나는 이제 비 오는 날 바깥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한 10분 20분 내다보는 거 또 그런 날이 1년에 몇 번 되겠어. 나머지는 계속 면담하고 뭐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가죠. 의원님 그 감옥 생활하실 때는 좀 좋은 방을 배정 받으셨다. 어떻게 비 오면 좀 보이고 좀 아니 모든 방에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이 있어요. 근데 정원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건너편 사동에. 근데 그건 있더라. 내가 처음에 있던 거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마지막 서대문 형무소 출신이니까. 그 건너편이 그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일제시대부터 있던 지금은 무학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돼 있어요. 그 건너편이 수상사를 저변으로 난 보였어. 나는 12사
상층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쇠창살 사이로 그 저녁 때 네. 그 퇴근하는 분들 있잖아. 모습이 뒷모습이 보여. 그러면 이제 어떤 젊은 엄마가 이렇게 뭐 만두니 뭐 이런 거 무슨 이런 거 사가지고 떡볶이니 사가지고 오뎅 같은 거 사가지고 아이 손잡고 그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여.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이 주르륵. 그 만두만 먹고 싶다는 생각. 그렇지 만두.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엄청 맛있어. 그때 있을 때도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갑자기 부모님 생각. 그다음에 이제 막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뭐 우리 부모님. 그러면서 갇혀 있는 나의 존재가 이제 한없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 먹고 오뎅 국물에 이랬던. 난 더군다나 연대 출신이니까 형무소가 학교 가깝잖아. 고개 하나 넘으면 바로. 산 하나만 넘으면 돼. 내가 탈옥하면 바로 연대.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 바깥 전경이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아. 그러다가 이제 의왕으로 이사를 갔거든. 네. 감옥대 이사를 갔는데 앞뒤 그냥 빽빽한 건물만 보이니까 차라리 속은 편하더라. 이 바깥에 민가가 보이는 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아. 자꾸 그리워져. 약해져. 이렇게 감옥도 가고 군대도 가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군대에서 또 갇혀 계시고 또 갇혀 계셨어 군대에서. 국가밥은 많이 먹었지. 그래서 국가에서 봉사해야 돼 나는. 국가가 공만 많이 줬어. 네, 앞으로도 열심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만 먹는 거? 저 오늘 마무리는 다 깔끔하다. 뭐가 깔끔해. 옥살이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선이 돼도 나는 존중할 줄을 몰라요. 이게 놀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꿈틀댑니다. 대통령이 되준다고 해도.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한 달 만에 다시 악예정으로 또 만나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한 가지 공지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악예정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서 보이는 악예정으로 쭉 계속해서 만나뵐 예정입니다. 이제 팟빵과 유튜브 우상호 TV에서도 저희 악예정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반반씩 일주일씩 아껴드리시기를 아껴드리시면 어떨까. 어떻게 반반씩 아껴드리세요? 자체적으로 1부 2부 나눠서. 저는 이거 컨셉이에요. 네. 제 유튜브에도 항상 이 옷 입고 나옵니다.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집에 한 30벌 있다고 합니다. 썰빵 할 때도 항상 이거 오고. 저도 이 복장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저만 열심히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구독자 2만 명 특집 기념으로 보이는 악예정을 진행을 했는데 2만 명은 아직도 안 됐다는. 희한하게 왜 그렇게 안 되지? 2만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2만이 때문에 2만이라는 숫자가 좀 오늘 드립이 좀 촌스럽네요. 여러모로 좀 저렴하다 요즘에. 호날두로 돈 좀 버시더니 너무 자만하십니다. 코로나로 영향이 좀 끼니. 그러니까 약간 입이 안 풀렸네. 상처가 커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다음 주에 그러지 마시고요. 다다음 주에는. 네, 저희 악예정 다음 방송도 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우상호 TV와 팟빵 악예정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